입술 주변이 어느 날 갑자기 막 간질간질 따끔따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며칠 뒤에 작은 물집 같은 거 올라오고 이거 혹시 싶었던 분 많으실 텐데요. 헤르페스. 사실 이름만 들어도 왠지 좀 불안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정보 때문에 더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대한 오해들 저희가 싹 걷어내고요.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실 예방법부터 관리법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최신 연구 결과까지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이 단순포진 바이러스, 그러니까 HSV라고 하죠. 이 바이러스의 기본적인 특성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또 어떻게 우리 몸속에 숨어 지내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로 전파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정보들이 아주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백신 개발 소식이나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포함되어 있고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헤르페스 하면 1형은 입술, 2형은 생식기 이렇게 딱 구분해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고요. 맞아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경향이긴 한데요. 중요한 건 1형이든 2형이든 부위에 상관없이 감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차 감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감염되면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신경절이라는 곳에 평생 숨어 지내게 됩니다. 평생이요? 와. 네, 평소에는 조용히 있다가요. 특정 조건이 되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아주 끈질긴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죠. 와, 평생 몸 안에 숨어 지낸다니 진짜 무슨 스파이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 이렇게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활동을 시작하는 건가요? 그 유발 요인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는 그 신경절이라는 곳에 딱 잠복해 있다가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는 그 순간을 노리는 거죠. 예를 들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시겠지만 과로로 너무 피곤할 때 또는 감기에 걸렸거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월경 기간 아니면 여름철에 강한 햇볕에 노출되었을 때처럼요. 이런 유발 요인이 생기면 바이러스가 이제 다시 스물스물 활동을 시작해서 피부나 점막으로 이동해서 증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런 순간들을 얘가 딱 알고 깨어나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 몸 상태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럼 전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혹시 물집이 있을 때만 조심하면 되는 건지?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물론 물집이나 터진 상처에서 나오는 진물 같은 그런 병변에 직접 닿는 것이 가장 흔한 경로입니다. 키스나 성 접촉은 당연하고요. 심지어 수건이나 컵을 같이 쓰는 걸로도 옮길 수가 있죠. 정말요? 수건이나 컵으로도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점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그러니까 멀쩡해 보이는 무증상 배출 시기에도 바이러스가 몸 밖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증상이 없는데도 전염이 된다고요? 그건 정말 몰랐네요. 네, 이게 헤르페스 관리를 더 까다롭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으니까요. 와,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한테 가족이나 연인에게 옮길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고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기들이나 영유아에게는 어른들이 그냥 예쁘다고 뽀뽀하는 걸로도 쉽게 전파될 수 있어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뽀뽀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어요. 증상은 그럼 보통 어떤 형태로 나타나나요? 늘 물집이 생기는 건가요? 그 증상의 경우에요. 처음 감염됐을 때는 사실 아무 증상이 없거나 아주 가볍게 감기처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감염된 줄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일부에서는 처음부터 꽤 심하게 나타나기도 해요. 열이 나거나 온몸에 근육통이 오면서 아주 심한 통증과 함께 물집이 광범위하게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뇌수막염이나 뇌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뇌수막염이요? 와, 생각보다 심각한 합병증도 올 수 있군요. 네, 매우 드물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발하는 경우에는요, 보통은 처음 감염됐을 때보다는 증상이 좀 가볍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물집이 생기기 전에 해당 부위가 먼저 좀 따끔거리거나 가렵거나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는 그런 전조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전조 증상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뭔가 신호가 오는 거죠. 네, 맞아요. 몸이 먼저 알아차리는 거죠. 이게 완치가 어렵다는 점이 좀 아쉽고
듣고 속상한데요. 그럼 정말 평생 이거 가리고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관리하는 게 최선일까요? 네, 그 완치가 어렵다는 말 때문에 많이들 실망하시는데요. 하지만 효과적인 관리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핵심은 항바이러스제를 얼마나 시기적절하게 잘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요. 네, 뭐 약국에서도 살 수 있는 연고도 있고 병원에서 처방받는 먹는 약도 있는데요. 아시클로버, 발라시클로버, 팜시클로버 뭐 이런 이름의 약들입니다.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그 전조 증상 있죠. 따끔거리거나 가렵거나 하는 느낌, 그런 증상이 막 시작되려고 할 때 정말 최대한 빨리 약을 복용하거나 연고를 바르는 겁니다. 그 타이밍이 중요해요. 아, 그 초기에 딱 잡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증상이 심해지는 걸 막고 또 물짐이 생기더라도 지속 기간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몸 밖으로 나오는 그 배출량 자체도 줄여주고요. 그렇군요. 그럼 자주 재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매번 약을 먹기도 좀 그럴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너무 자주 뭐 1년에 6번 이상 이렇게 재발해서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매일 저용량의 항바이러스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걸 억제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아, 억제요법이요? 매일 약을 먹어서 아예 재발 자체를 누르는 거군요. 네, 그런 개념입니다. 재발 빈도나 심각도를 크게 줄일 수 있어서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의사와의 상담이 꼭 필요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약물 치료 외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재발을 좀 막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나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영양 성분 같은 것도 있을까요? 영양제 같은 거요? 역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건 면역력 관리입니다. 이건 뭐 헤르페스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 해당되겠죠. 충분히 자고 잘 쉬고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영양균형 맞춘 식사를 하는 것, 이게 재발 예방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네, 기본이 중요하죠. 그리고 영양성분 관련해서는 자료들을 좀 보니까요. 특히 피로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타민 B군이 언급되고요. 또 헤르페스가 발생한 후에 피부 재생이나 회복을 돕는 아미노산들이 있는데 비오틴이나 시스테인 같은 성분들의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 비타민 B군이랑 비오틴 시스테인이요. 기억해 둬야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강한 자외선도 재발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립밤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입술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손위생, 손을 깨끗이 씻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의식 중에 입술을 만질 수 있으니까요. 아, 립밤이랑 손 씻기. 네, 좋은 팁이네요. 그리고 몇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임신 중에 헤르페스에 감염되거나 재발하면 이게 신생아에게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 계획이 있거나 임신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를 하셔야 하고요. 또 HIV 감염자의 경우에는 헤르페스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반대로 헤르페스 감염 자체가 HIV 감염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임신이나 다른 질환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군요. 네,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말초신경병증 같은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보고는 되는데 이건 정말 흔한 경우는 아니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이 바이러스가 워낙 까다롭다 보니까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가 클 것 같아요. 백신 개발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나요? 자료를 보니까 GSK 같은 아주 큰 제약사들도 이게 쉽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아, 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상용화된 예방 백신은 없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과제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GSK를 비롯해서 여러 글로벌 제약사들이 정말 여러 차례 백신 개발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임상시험 단계에서 충분한 예방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중단된 사례들이 많았죠. 아,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바이러스가 워낙 잘 숨어서 그런가? 뭐 바이러스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또 면역 체계를 회피하는 능력도 뛰어나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그 코로나19 백신으로 유명해진 모더나나 바이오엔텍 같은 회사들 있잖아요. 네네, mRNA 백신 만든 회사들이죠. 네, 그 회사들이 바로 mRNA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헤르페스 백신 후보 물질의 임상 시험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mRNA 기술이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모으고는 있는데요. 그렇지만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고 성공을 지금 단계에서 장담하기는 좀 이릅니다. 그래도 mRNA 기술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시도 중이군요.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백신 개발이 정말 만만치 않은 과제군요. 혹시 헤르페스와 관련해서 뭐 다른 흥미로운 연구 소식 같은 건 없었나요? 아, 네. 아주 흥미로운 국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건데요. 오, 국내 연구요? 어떤 내용인가요? KIST 연구팀이 발견한 건데요. 좀 놀랍습니다. 비만 상태인 암컷 쥐가 놀랍게도 생식기 헤르페스 E형 바이러스 감염에 오히려 더 강한 저항력을 보였다는 겁니다. 네, 비만인 쥐가 더 강하다고요? 보통 비만은 면역에 안 좋다고 알고 있는데 완전 반대네요. 그렇죠. 아주 역설적인 결과죠. 그래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연구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비만 쥐의 질내 미생물 환경이 변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 생산이 눈에 띄게 늘어났는데요. 아르기닌이요?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드시는 네, 바로 그 아르기닌입니다. 이 증가된 아르기닌이 우리 몸의 초기 방어 면역 세포 중에 감마델타 T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이 세포를 더 활발하게 만들어서 바이러스 감염 초기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만으로 인해 질내 미생물이 변하고 그 결과로 특정 아미노산이 늘어나서 그게 면역 세포를 강화시켜 바이러스를 막았다. 이런 건가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비만이 특정 감염 질환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결과라서 학교에서도 상당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비만과 미생물 그리고 면역의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라니. 네, 물론 이게 쥐 실험 결과이고 사람에게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는데요.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헤르페스는 완수되는 병은 아니지만 평생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라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려고 할 때 그 초기에 항바이러스제로 빠르게 대처하는 것. 또 평소에 면역력 관리와 개인 위생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증상이 없을 때도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 이건 정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백신 개발도 계속 진행 중이니까요.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져볼 만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그 비만과 장내 미생물 그리고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 저항성 사이에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를 밝힌 연구는 앞으로 우리가 바이러스 감염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방식에 어쩌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우리 몸속 미생물 생태계를 건강하게 잘 가꾸는 것이 헤르페스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 새로운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몸속 미생물이라 정말 흥미로운 방향이네요. 여러분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